적대하는 언어들. 내가 태어나던 해인 1948년에 한반도 남쪽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들어섰다. 나의 생애는 이 시대적 운명에서 도망칠 수 없었고 이 멍에는 벗어 던질 수도 없었다. 내가 2살 때 6.25 전쟁이 터졌다. 나는 엄마 등에 업혀서 피난열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피난 갔다. 피난지에서 유소년기를 보냈고 종전 후 얼마간 지나서 서울로 올라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누구나 밥을 먹기가 어려웠다. 해마다 보릿고개에는 아사자들이 속출했고 서울 거리에는 얼어 죽은 시체들이 널려 있었다. 전쟁의 폐허 위에 들어선 권력은 배고픈 사람들을 학대했다. 아이들은 군가를 부르면서 자랐다. 여자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고무줄 놀이를 할 때는 전우야 잘 자라 라는 노래를 불렀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우야 잘 자라. 여자아이들이 이 노래를 합창으로 부르면서 춤추고 놀았다. 이 가요는 유호가 작사하고 박시춘이 작곡하고 현인이 노래했다. 현인의 바이브레이션 창법이 두 박자의 강렬한 리듬에 실려서 호소력 높은 가사를 이끌며 출렁거렸다. 이 가요는 육군 수계 사단을 능가하는 정신 동원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군가로 분류되었다. 한반도 남쪽이 이 노래를 거국적으로 합창하고 있을 때 한반도 북쪽의 인민군 부대와 마을, 전쟁 기간에 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인민항쟁가를 합창했다. 인민항쟁가는 시인 임화가 작사하고 작곡가 김순남이 작곡했다. 임화와 김순남은 모두 당대의 천재 시인과 음악가로 평판 높았다. 그들은 모두 해방 공간에서 월북했다. 원수와 더불어 싸워서 죽은 우리의 죽음을 슬퍼 말하라. 깃발을 덮어다오 붉은 깃발을, 그 밑에 전사를 맹세한 깃발. 임화의 이 노랫말은 공산주의 혁명 시가의 최고봉으로 꼽혔다. 이 시의 이념성은 강력하고 선동력은 폭발적이다. 이 시는 전우여 잘 자라에 맞먹거나 이를 능가하는 전투 열기로 전장을 흔들었다. 나의 유소년기에 이 두 노래는 소통 불가능한 적대성의 절벽으로 맞서서 부딪히고 있었다. 인민항쟁가를 작사한 임화는 21살에 네거리의 순위 등의 시를 발표하면서 프롤레타리아 문예의 최고봉에 올랐다. 그는 24살에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의 서기장이 되어서 좌파 문예운동의 선봉이 되었고 평양 고무공장 파업에 깊이 관여해 2년간 옥살이를 했다. 그는 또 조선 총독부의 식민지 문화정책에 동조하는 언동을 했고 민족문화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문필 행위를 했다. 그는 1947년에 그의 사회주의 조국 평양으로 월북했고 1950년 인민군이 남하할 때 부대원으로 그의 고향인 서울에 왔고 낙동강 전선에까지 종군했다. 메가더 군대의 인천 상륙 이후 그는 후퇴하는 인민군을 따라 북으로 돌아갔고 1953년 8월 미제의 스파이라는 죄목으로 사형되었다. 임화는 1951년 2월 평양에서 바람이여 전하라 라는 시를 발표했다. 이 시는 전장의 인민군 병사가 고향의 어머니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형식을 취했다. 불붙는 휘발유와 쏟아지는 총탄, 포탄 속을 집과 낫가리와 마을까지를 잃고 바람 속에 서 있는 어머니에게. 이 시행처럼 전시의 후방에 남겨진 어머니의 고통을 애상적으로 묘사한 대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임화의 정치적 적대자들은 이 대목이 자식을 전선에 내보낸 어머니를 가련한 존재로 묘사함으로써 후방 인민을 모욕했고 패배주의적 감정과
투항주의 사상을 유포했다고 비난했다. 이 비난은 임화를 사형대에 세우는 거대한 혐의의 발단이 되었다. 인민항쟁가에서 바람이여 전하라로 돌아서려는 순간, 말하자면 혁명에서 인간으로, 이념에서 어머니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에 그의 죽음은 예비되어 있었다. 임화는 소통될 수 없는 당대 현실의 수많은 절벽들을 맨몸으로 들이받으면서 좌충우돌했지만 이 절벽들에 구멍을 뚫을 수는 없었고, 그가 신앙했던 이념의 집단이 설치한 사형대에서 처형되었다. 그는 시인이었지만 정치범으로 처형되었고 시인으로 돌아서면서 죽었다. 임화의 죽음은 임시 가건물 같은 시대의 근대성의 표상으로 오랫동안 내 마음에 남아있다. 임화가 처형된 지 7년 후에 24살의 젊은 소설가 최인훈이 광장을 발표했다. 최인훈은 이 소설에서 이데올로기의 허위성과 사랑의 진실에 관해서 말했다. 최인훈의 언어와 서사전개는 관념과 사변의 틀에 갇혀 있고, 최인훈의 언어가 임화의 언어보다 진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대하는 이념의 피바다를 들여다보는 최인훈의 시야는 임화의 시야보다 비교할 수 없이 넓게 열려있고 또 객관적이다. 광장의 주인공 이명주는 젊은 철학도인데 남쪽의 정치 사회 현실의 환멸을 느끼고 월북했다가 6.25 전쟁 중에 인민보위부원으로 참전한다. 그는 곧 포로가 되는데 종전 후 포로 송환 과정에서 남북한 어느 곳을 선택하지 않고 중립국인 인도를 지망한다. 그는 호송선을 타고 인도로 향하지만 인도에 상륙하기 전 바다에 투신해서 생을 마감한다. 소설 속에서 바다는 그가 땅 위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의 자리로 설정되어 있다. 남쪽에는 광장이 없고 북쪽에는 밀실이 없기 때문에 남북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이명준의 내면의 고뇌를 소설로 심주어 묘사하고 있다. 이명준은 적대하는 이념들의 절벽에 끼어 출구를 찾지 못했다. 소설의 결말에 제시된 사랑의 바다는 내가 읽기에는 관념의 바다이다. 비논리적 상상일 테지만 내 마음속에는 사형대에 서는 임화와 바다로 뛰어드는 이명준의 최후가 나의 시대의 표상처럼 자리 잡고 있다. 임화도 24살의 최인훈도 그리고 소설 속의 이명준도 전쟁 이후 70년의 세월을 짐작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통일과 평화라는 지향을 생각할 때 종전 후 70년의 세월은 헛되이 흘러갔다. 그 70년 동안 북쪽은 3대 세습의 왕조 체제 아래서 기아 속의 핵강국이 되었고, 남쪽은 수탈적 천민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경제 대국이 되었다. 적대 관계는 강고해졌고 한미일과 북중로로 블록화되었다. 이명준이 그리던 밀실과 광장은 북에도 없고 남에도 없었다. 영하의 날씨에 군중이 모여서 독재자와 무기 대열을 향해 깃발을 흔들며 펄펄 뛰는 자리는 민중의 광장이 아니다. 고립된 개인들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울타리를 저마다 설치하고 그 안에서 이기주의의 논리를 개발하고 실천하는 공간은 이명준이 그리던 밀실이 아니다. 인간의 실존과 정치, 사회적 환경이 밀실과 광장으로 구획되는 것은 아닐 테지만 남북 어디에도 밀실도 광장도 없었다. 지난 70년 동안 이 불행한 분단의 시대를 지배한 것은 증오와 불신과 저주의 언어였다. 이 언어의 쓰레기들은 판문점에 쌓였고 선전 매체를 통해 울려 퍼졌고 유엔에서 부딪혔다. 증오와 불신과 적개심은 남북뿐 아니라 남쪽의 여러 이념 집단과 정치 세력들의 언어의 주류를 이루었다. 언어는 소통이 아니라 적대의 장벽을 쌓는 사업에 동원되었다. 여러 정파들이 날마다 욕지거리, 악다구니, 거짓말, 저주와 증오, 가짜뉴스를 확성기로 쏟아내고 언론 매체가 이 악다구니를 전국에 증폭시킨다. 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음들은 모두 정의의 탈을 쓰고 있어서 이 철벽에는 작은 구멍도 뚫을 수가 없다. 이 소통 불가능한 언어는 식민지와 전쟁과 분단으로 이어지는 한 시대의 저변 지층에 뿌리박혀 있다. 이 시대에는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절망감을 떨쳐내기가 어렵다. 말이 소통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 때 이 시대는 좁은 출구를 겨우 찾아갈 수 있을 터인데, 말이 적대하는 전투에 동원된 시대에
나의 말은 무력하게 들리지만 무의미하지는 않기를 나는 바란다.